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민의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주말에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면서 결국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거센 반대를 하다가 집단 퇴장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본회의장 모습 보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감행만 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표결 전에 여야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부터 표결 후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까지 들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일부 짧은 부분만 들려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당히 격앙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을 연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야유, 고성, 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 합의 정신이 어겨지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국조는 정말 어려운 진통 끝에 진상조사 그래도 국회가 한번 해보겠다고 합의를 한 것인데요. 단서 조항들이 몇 가지 붙어 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조를 하겠다는 거. 그 말인즉슨 국민 민생을 챙기는 예산안부터 여야가 합의를 했어야 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산안이 처리될 즈음, 처리 시점에는 이 국수본의 1차 결과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온 직후일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찬찬히 살펴보고 국회에서 더 조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는 뜻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예산안 처리하기 이전에 해임 건의안을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예산안 협상도 어려워졌고 예산안 이후에 하기로 했던 국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해졌어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저도 반대를 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매우 강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합의한 이유는 일단 예산안이나 민생안을 챙기기 위해서고 그리고 뭔가 야당이나 이런 데서 제기하는 의혹이 실체가 있다면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불러줄 테니까 한번 이 국회의 능력을 보여보자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하기도 전에 일단 해임부터 하라는 건 결과를 정해놓고 국조를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름의 협상파였던 이 국조 협의를 이끌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 이 공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당장 네. 당내에서 애초에는 합의해줘서 안 될 국조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서 정부의 협조를 받으면서 이상민 장관이든 누구든 불러서 질타하고 날카롭게 지적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 직무의 어떤 적합도 위반을 입증할 자신이 있었다면 그거 하고 난 뒤에 해임 건의안에도 늦지 않습니다. 국조에서 야당이 송곳 같은 질의로 그게 이상민 장관이든 누구든 잘못을 밝혀내면요. 여당이 아무리 반대하려고 해도 국민 여론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점수를 얻은 게 별로 없어요. 3M, 이모 이런 주옥 같은 발언들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막상 국조판이 열리니까 우리가 이 국조에서 뭔가 제대로 득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고 그 배경에는 역시나 정진상이나 김용 등 측근이 줄줄이 구속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주말에 본회의 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것도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열었던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장해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의 규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이 사안을 안전 대비를 해야 됐던 주체들은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11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그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벌써 4시간이나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걷던 사람들이 1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은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 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더해서 사실은 이것을 수습해야 될 정부가 되려 유가족분들끼리 만나는 것을 막고 이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도 이 상황을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던 도중에 해임 건의안을 추진했던 배경은 네.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뉴스화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유가족분들이 만나는 것들을 되려 정부가 막고 있다라고 직접 증언하시면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직접 요구하셨죠. 그리고 어제는 이튿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유가족협의회가 처음으로 발족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은 사실은 이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정부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이 수습되길 바라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번에 해임 건의안에 참여한 당들은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권은희 물론 의원. 예. 찬성을 눌렀는지 무효를 눌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해임 건의안에 힘을 싣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요구는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해임 건의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텐데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안.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특위위원 7명이 전원 사퇴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족들의 목소리도 있고 예산안 문제도 좀 정리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 7명 국조 사퇴하게 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민주당이 기어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싶었다면 예산안 처리 이후에 또는 국조 이후에 발의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때도 충분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입장을 해임 건의안 발의든 뭐 단회간 발의 등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었는데 이걸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렇게 통과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조의 기본 합의 정신 전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조 진행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이 국조에 강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반쪽짜리 국조가 되어버리면 민주당이 거기서 그냥 호통치고 질타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족들을 위해서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나 여당이 협조해 준다고 했을 때 부를 수 있는 참고인들 다 불러서 제대로 국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소위 말해서 기분만 내고 국조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실리 등은 민주당도 다 놓쳐버린 셈이 되었고 예산안 통과 같은 경우도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되었는데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예산안 통과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준 것도 이게 해임 건의안 발의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주당에게 해줄 것은 다 해줬다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이제 뉴스 영상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이나 감액안 올려봤자 그거를 김진표 의장이 안 올려줄 겁니다. 본회의 표결로. 결국 이 예산안 협상 같은 경우도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임 건의안을 먼저 올릴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지점이고요. 국민의힘은 아마 국정조사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합의 정신 자체가 어겨졌기 때문에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수본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이후에 뭐 감사원 감사라던가 검찰 고발이라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 조치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진상규명에 힘쓰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합의한 게 있다면 그 합의 정신을 좀 지켜가면서 국회를 운영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예. 이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진행될지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협상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국조에 대한 협상을 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끼리라도 국정조사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게 협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그에 대한 좀 역풍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단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단독은 일단 아닙니다. 정의당에서도 참여하고 예,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단독은 국민의힘이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지금 국회 합의 정신을 되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합의할 때 합의의 내용이 뭐였죠?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하고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것을 이행하고 있어요. 되려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우리의 합의 정신을 해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틀 전에 유가족 협의회가 발족하면서 한 유가족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처리된 다음에 제기했으면 받아들여 줬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건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안을.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상민 장관이 소방이나 경찰 병력이 증원되었어도 막지 못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왜 희생자를 피해자로 말했는지 혹은 아니면 참사를 사고로 낮춰 부르려고 했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심지어 유가족분들이 만나지 못하게 한 이유도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여당은 예산을 처리해야 될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고를 수습해야 될 주체입니다. 근데 마치 그 역할을 내버린 채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이것을 정쟁화하고 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때도 여당에서는 피켓을 대선 불복이라고 하고 네. 협치, 파괴, 정쟁 유도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사안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쟁을 유도하거나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잘 다루는 것이야말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당이 이것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효적으로 과연 유리한 결정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야 양당 모두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일단 이 해임 건의안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조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관련된 민생 관련된 목소리 계속 낼 것 같고요. 국회가 일단 좀 대치 상태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뭐 민주당이나 나머지 야당들 정의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굉장한 또 부담을 떠안게 되었죠. 단독 국정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정부의 협조 없이 국정조사를 하게 됐다는 책임은 해임 건의안을 일찍 발의한 야당이 지게 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잘한다면 야당이 국민들의 인정을 받게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을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단독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이 실체적 진상, 이 국수본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것 이상의 뭔가를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불러서 늘상 하던 대로 호통이나 치고 소리나 지르고 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쓰레임이나 이모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러려고
이 예산안도 지금 사실상 파행시키고 단독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면서 단독 국조했느냐라는 비판을 또 민주당이 짊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네. 제가 이 국조 결과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조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추후에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도 하겠다라면서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장은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국조 이후에 뭔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추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탄핵안 발의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그냥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들의 오히려 이 비판을 받게 될지 이건 좀 국조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야당이 부담을 더 지금 불참을 하는 국민의힘보다 부담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도 불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집권 여당답게 국수본이 지금 수사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과 또 나름의 어떤 진상규명, 사고 수습, 피해 회복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나 어떤 소통의 모습들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같이 나와야죠. 예. 탄핵 시점에 대해서도 국조 이후라고 말씀을 그러면은 하시네요. 탄핵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해임 건의안은 당연히 거부될 것이고요. 이건 예. 뭐 특별한 거론의 가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 일단 김진표 의장부터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법사위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거든요. 탄핵안 같은 경우는. 근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동의해주지 않겠죠. 일단 국정조사라는 과정을 치르고 탄핵 동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민주당도 아마 고심 끝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없고 일요일에 브리핑 열던 것도 생략하고 비공개로 고위 당정 협의 열면서 이 해임 건의안 관련된 부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상 한 하루 정도 시간이 거쳐져서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여당 관계자분들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시니까 아마도 네.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너무 뻔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것을 다시 현재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이 사안을 챙겼다라면 정말로 158명이 죽었을까? 혹은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이 이 사안을 조금이라도 챙겼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국민들의 요구, 답답함을 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민주당의 정쟁일 뿐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을 저는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당시에는 마치 세월호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은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2016년에 있었던 총선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때만 해도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까지도 가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한 석 더 가지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이 언론에서 뉴스에서 어떻게 다뤄지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를 두고 정부가 이 참사를 어떻게 대했는가. 저는 그 면에서 정부가 좀 정부답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민주당이 이익을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이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이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들의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셔서 좀 바람직한 어떤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사실상 지금 이야기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가는 건지 그리고 가게 된다면 언제 이 탄핵 소추안 발의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직 어쨌건 명목적으로 해임 건의안이 거부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거부되고 나면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거부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거 소추안을 가결하는 것까지는 국회의 역할이지만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야당이 탄핵 바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동력을 얻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일단 해임 건의안 거부 이후에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네.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헌재에서 이 직무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 법리적으로는 대단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법사위나 국회의장이라는 관문도 넘어야 되지만 그 관문을 넘어서 헌재에 가면 장관이 일단 직무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나오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는 장관 대행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도 야당이 그때는 져야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부결 판정이 나오면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민주당이 감당할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조 이후에 탄핵에 대한 동력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한 동력을 민주당이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 엄포는 놓지만 실제적으로 탄핵안 발의 움직임까지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5일에 예산안 통과시키겠다,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는 했는데 쟁점되는 사안이 지금 법인세율 인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3일 정도 남은 시한 안에 법인세 부분에 대한 이견 혹은 뭐 다른 예산안이나 뭐 부수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힐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예산안 합의를 미루었기 때문에 15일에는 꼭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쟁점을 보면 저는 충분히 논쟁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의 세금 전체를 낮출 것이냐 올릴 것이냐 논의가 아니라 현재로는 매출 3천억 이상의 기업의 법인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복지조사가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해 보면 64배가 넘을 만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려서 그걸 가지고 분배하는 것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안의 쟁점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최근에는 그러면 3천억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이하 세율에 있어서도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에 저는 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좋은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여튼 어쨌건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어떤 양극화된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풀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지금 예산안은 별로 적절한 예산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5조 7천억 정도 삭감했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1조 이상 늘렸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양극화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분양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낮췄다는 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약간 앞뒤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진행 과정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국회가 가진 감액권을 토대로 단독 의결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판단이 옳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안을 합의해야 될 주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래서 되려 이제 이 지위를 혼동시키는 발언 인 것 같아서 적절한 어떤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야당 단독 처리 뭐 사례가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접점을 남은 3일 동안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김진표 의장이 낸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김진표 의장 민주당 출신의 중진이시잖아요. 예. 국회의장 되면 이제 당적을 내려놓지만 그분이 유예안을 두면서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요. 목리를 누가 부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연합뉴스 기사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민주당 예산하시는 분들 신문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법인세가 세계적으로 인상하는 추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2022년 10년간의 기준을 봤을 때 G5라고 하죠.
이 5개 선진국 법인세가 무려 평균 7.2%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 인상하는 추세라는 민주당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OECD 평균 법인세도 지난 10년 동안 2.2% 인하되었습니다. 반면 한국만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가 3.3% 증액되었습니다. G5라는 선진국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고 OECD도 평균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게 지난 10년의 결과인데 한국은 10년 동안 법인세 3.3% 올렸어요. 이러니까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싸우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것도 가짜 뉴스예요. 법인세 인상해서 기후위기 미래 대비하는 게 추세라는 것도. 기후위기나 미래 대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방식이 이 기업들에게 자꾸만 부담을 전개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주력 산업, 먹거리가 반도체 아닙니까? 최대 경쟁자가 대만입니다. TSMC 등이 다 대만 회사잖아요. 대만 법인세가 20%입니다. 우리는 지방세 포함하면 27.5%가 됩니다. 7.5%나 되는 법인세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 삼성 같은 곳들이 대만과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민주당의 부분을 좀 중재안 그 중소기업들 역시도 현행 20%를 10%로 법인세 깎아주자. 이거 같이 내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의견? 그건 당연히 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이 법인세 상한 세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 김진표 의장 이 중재안이 뭐냐면 일단 깎아주기로 하고 실행은 2년 뒤에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의 묘수인 게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국회에서 또. 예, 또 새로운 국회에서 이걸 정말 유예안 그대로 갈지 말지는 민의를 통해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걸 주렁주렁 들고 오니까 일단 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부터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이든 서민감세든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서민감세에 대해서도 인기 없는 소리겠지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면세점 이하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넓은 방향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제를 해주더라도 또 다른 혜택을 드리더라도 조금씩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고소득층이나 법인들이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세금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지고 있는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본질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오지 않은 채로 포퓰리즘으로 서민들 더 감세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절대 조세 정책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5일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김진표 의장이 공언해 놓은 상황인 만큼 물밑 협상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면 이야기 잠시 해보죠. 정부가 신년 특별 사면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등의 이 정치인 사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면 대상자는 사실 과거 광복절 사면 때는 경제인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치인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통치 권력이 통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법리에 비춰보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것을 반영하여 사실은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이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기가 15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면하겠다는 것이고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4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정도의 사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볼 때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은 해주지만 복권은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면이 특히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론에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정말로 대통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진영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진영이 이해할 만큼의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권 없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아니라 복권을 포함한 사면이 돼야 정말로 대통합의 취지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면 그리고 복권
누구까지 할 것이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연일 보도가 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의 소신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모든 사면과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치인들 사면해 준다고 해서 사회 통합이 되었던 전례가 있었나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치인들만 좋은 거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드루킹을 통해서 이상한 킹크랩, 기계를 쓰든 뭘 하든 댓글 조작을 하든 일단 우리가 이기고 나면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사면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정치인들이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정의 법과 원칙의 차원에서도 이 소상공인들이나 생계형 이 혐의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분들에 대한 사면, 그게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구치소에 있는 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가 되어서 지금 나와서 자택에 계시는 걸로 알아요. 치료를 받으시는 네. 걸로.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김경수 전 지사든 또 여야의 다른 정치인들도 좀 섞여 있겠습니다만 예. 새로운 세대 또 젊은 세대가 이 사면 복권 논의를 바라봤을 때 결국 정치를 했던 또는 정치를 하는 유력 인사들은 언제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여든 야든 반대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내야 될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형 집행 정지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지 사면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 누가 되었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면으로 거론은 되지만 복권은 없다라는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그 거론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이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대표적인 친문 세력이다 보니까 이걸 좀 경계하는 행보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저는 사면도 반대하기 때문에 예. 이 논의 자체가 제 의견과는 무관한데요. 네네. 만약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으면 복권까지 해줬겠죠.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친문들이 김경수 전 지사 중심으로도 뭉칠 거고 친명계, 이재명 대표계와 또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판단만 내렸다면 김경수 전 지사에게 오히려 사면 복권시켜준다. 복권을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왜 복권이 제한되어서 비선거권 박탈은 유지하느냐? 이분이 선거범이기 때문인 거죠. 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지만 이게 대선에 업무방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댓글 조작 등을 한 분에게 몇 년 안 돼서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나 법 원칙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복권이 제한된 것이지, 정치적인 만약 이해관계나 노림수가 있었다면 사면해서 민주당의 분란의 씨앗을 심어주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던 분이기 때문에 원칙 차원에서 복권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반론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사면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되지만 사면의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해찬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에 의해 구속되고 지금 수감 중인 것은 개인 비리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선 과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BBK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개인이 만든 회사를 통해서 했던 횡령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조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어떤 진영에서 그 진영을 이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 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둘을 다르게 볼 이유는 없지만 정치적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둘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고 사실 김경수 지사의 사면 같은 경우, 사면 및 복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저것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공적 기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시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말년을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신 거
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의 경우 개인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 어떤 한 진영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면에 대한 두 분 좀 말씀 좀 들어봤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려는 듯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 개편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 100명을 초대해서 100분간 생중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홍보라고 해야 할지 계속 대통령실의 이런 소통 방향에 대한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장해찬 이사장님 이런 행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봐야죠. 일단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연 최초의 정부이기 때문에 홍보 방식이나 대국민 소통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 같은 관점에서 지난번에 이제 장관들과 주재했던 회의를 생중계한 것이나 이번에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또 대국민 패널과 함께 생중계한다는 것 등등 이런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좀 다각도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상당수 20대와 30대 행정요원, 행정관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좀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야당에서는 도어 스태핑 재개하라고 할 텐데 그건 정말 염치가 없는 발언이죠. 이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자단 내부에서 룰을 먼저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또 아무 기자가 슬리퍼 신고 올라와서 난동 부리는 걸 우리가 이 국민들이나 전 세계 언론들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정말 비판할 자격이 1도 없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10번 정도 겨우 기자들을 만났고 그중에 5번은 임기 마지막 해에 밀린 숙제하듯이 몰려 있었습니다. 앞선 4년 동안은 한 5번밖에 기자들을 안 만났어요. 이분은 청와대 관저 계시면서 집무실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었는데 적어도 지금은 대통령의 출근, 퇴근, 동선 등이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 제왕적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옮긴 의미를 보여준다는 관점에서는 뭐 적절한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 비대위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여론 중에 되게 높은 부분이 소통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와는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스태핑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기자에게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질문을 받고 그것을 지레 그만하겠다고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통할 의지가 있었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얼른 파업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즉 이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더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약자일지라도 그분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았죠. 앞으로도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개편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렇게 어떤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정말로 소통한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게다가 12구 참사와 관련해서도 누구랑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챙기는 것 말고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